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취재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여러 질문들을 주셨는데 제가 임의로 2가지 혹은 3가지씩 취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겠고요. 또 발표하신 순서대로 나머지 발제자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조은 박사님한테 드린 질문이라도 정철 박사님이나 강 박사님께서 나도 좀 추가할 대답이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조인하셔도 됩니다. 네, 주 박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경제 성장을 하향 전망하는 요인이기도 한데요. 개별 기업 단위로 수출 회복은 힘겨워 보이는데 산업계 전반 또는 정부 차원에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연착륙과 경착륙 경로의 갈림길에 직면해 있다고 하셨는데 경기 연착륙이라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위해서는 어떤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필요할까요? 산업계 전반의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는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출 경기 회복이 되려면 아직 좀 멀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 단위나 아니면 산업, 나아가서는 정부 단위에서도 수출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달라고 해서 미국, 중국, 그다음에 유럽 시장에서 우리가 사달라고 해서 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다가 좌판을 깔고 마케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렇게 지역별로 그다음에 상품군별로 보면 세계 경제가 분명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시장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고 상품으로 보면 자동차 그리고 조선도 그럭저럭 괜찮게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쪽의 상황에 산업군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산업부에서 매달 자동차 그 생산이라든가 수출 동향이 발표를 하는데 네. 친환경이나 전기차 비중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쪽의 상황을 볼 때는 잘 나가는 그런 품목, 그게 이제 아마 그게 아까도 제가 사이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단순한 그냥 몇 년 주기의 사이클이 아니고 산업혁명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사이클이 큰 파장을 가지는 기술 사이클이 바뀔 때 이런 주력 국제 무역시장에서 거래되는 주력 상품들도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쪽에 대한 대응, 이런 게 우리 산업계 전반에 상당히 좀 필요하고, 물론 이제 많이들 노력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계시지만, 기존에 팔던 제품은 일단 신흥국들이 많이 좀 따라왔고, 이제는 사이클상으로 완전히 새로운 어떤 상품군이 떠오를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린 자동차나 조선 외에도 지금 어려운 IT라든가, 그다음에 철강, 석유화학도 그런 쪽으로 빨리 이 기회에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산업계의 대응이고, 네. 자, 정부의 대응은 사실 그런 새로운 시장이나 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려면 이제 규제의 문제죠. 네. 항상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최근 이제 겪었던 게 IRA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라든가 이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강대국들의 통상 규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 기업들이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비경제적인 요인이면서도 한번 발생하면 상당히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우리 정부가 좀 미리미리 파악하고 우리 산업계와 기업에 경고를 줄 수 있고,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수단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기업들이 놀라지 않게, 그렇게 정부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통상 외교 쪽에서의 좀 영향력을 발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연착륙과 경착륙의 이제 전제 조건들을 두 번째 질문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경기가 연착륙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미국 경제가 버텨줘야 됩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소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버텨주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일단 올라와야 되고요. 올라오는 속도가 빠를 필요는 없는데 중국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경제가 버텨주는 거. 네. 결국은 그게 이제 연착륙의 우리나라 경기 연착륙의 핵심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동시에 우리 소비도 국내 소비도 버텨줘야 됩니다. 지금 사실 수출 쪽에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단가도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어떤 무역수지 적자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수출 쪽에서 경제 성장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러려면 우리 내수가 받쳐줘야 되는데, 사실 건설 투자나 설비 투자는 우리가 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설은 우리도 이제 고금리 기조가 좀 오래 지속이 된다 그러면 건설 시장이 쉽게 살아나기는 어렵고, 그리고 설비 투자는 역시 이제 수출 경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 경기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수출 경기가 뭐 회복은 되지만 그 회복 속도가 연착륙 시나리오 하에서도 상당히 느리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수출과 투자 쪽에서 우리가 성장 동력, 어떻게 보면은 경기의 안전판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남은 게 민간 소비인데, 소비 자체는 아직까지 좀 중립적으로 봐야 됩니다. 뭐 소비 심리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실제 이게 실물 소비로 이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보면 우리 신용카드 사용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빠르게 네.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차시 현상이 좀 큰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에 100만 원 쓰는 거와 1년 전에 100만 원 쓰는 거, 지금 100만 원 쓰는 거는 실제 소비가 사실은 마이너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높기 때문에 가계의 어떤 실질 구매력도 상당히 떨어질 거고, 물론 이제 하반기 소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소비가 받쳐주려면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정부 경제부처에 계신 분들은 절대 추경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네.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 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정부가 미시적으로 좀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쿠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름철 휴가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뭐 일부겠지만 뉴스에서 나오다시피 그 휴가지의 바가지 요금, 네. 이런 거가 이제 계속 뉴스에서 보도가 되면 국내 가게들이 해외여행 가려고 그러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국내 소비는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어떤 전반적인 국내 어떤 내수가 진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 중앙정부나 지자체든 아무튼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이제 수요가 높아져야 될 텐데, 수요를 결정하는 국내 소비, 그 다음에 기업들의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이 세 가지가 다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요 세 가지가 크게 늘어나지 못한다면 수출이 늘어나줘야 될 텐데, 수출이 올해 들어와서 계속해서 침체가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부가 적극적인 통상 정책을 통해서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한 수출 부분의 충격들은 최소화시켜달라. 이런 그 주문을 하셨는데, 관련돼서 수출과 관련해서 본다면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은 미국 시장은 요즘 살아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시장이라든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수출을 해왔던 이런 그 지역에서는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산업 부문별로 본다면 자동차, 조선 이런 부분들은 살아나고 있다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내부적 요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동차, 조선이 다른 나라도 다 살아나는 건 아닐 거고 우리가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잘 준비돼서 또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주문해 주신 내용들은 이제 정부 쪽에 대한 주문이 조금 많은데 기업들로서도 결국은 전 세계에 이제 우리나라 거의 모든 기업들이 프론트 라인으로 나가 있는데 기업들의 해야 될 일을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신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경쟁력이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거. 이 경쟁력이 지금 이제 승자독식의 시대라 네. 다른 기업들이 쫓아오지 못할 그런 기술과 상품을 개발하는 거. 그게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아까도 이제 제가 발표자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런데 경쟁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살아남고 세계 시장을 장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키려고만 하면 당장에 이제 재무제표상에 적자 안 나려고 바둥바둥 거리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적자가 나고 기업이 순위가 쭉 내려가는 그래서 가장 근본이죠. 어느 시대나 통용되는 근본 기업의 기본적인 경쟁력을 키우자.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업들이 또 지키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더 적극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정 박사님, 정철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와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발제를 통해서 경제안보의 부상, 신통상정책 방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통상정책 방향 핵심 과제에서 언급하셨던 대로 이제 국가 간의 동맹협력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온 것이 사실은 최근에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해 된 상황인데 지금은 그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결국 정책 결정은 정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국내 기업들은 독자적으로 준비해야 될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은 없는지 그냥 손 놓고 정부 결정을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이 드리겠습니다. 무역 수지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대기업들은 좀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이런 그 유동성 위험에도 노출돼 있고 대응 능력도 상당히 제한적인데 중소기업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사실 그 두 가지 질문하고, 그 다음에 뭐 수출 침체 장기화에 대한 어떤 대응, 네. 그런 것들이 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발표에서도 그 뭐 신통상, 그러니까 정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급망 진영화 현상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뭐 초기에는 뭐 디커플링 얘기를 했지만, 그게 완전한 디커플링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리스킹을 얘기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게 디리스킹에서 주안점을 두는 거는 결국 완전한 디커플링이 아닐 뿐, 여전히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게 이제 좀 디커플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좀 더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사실 그 기업들 입장에서도 정부 정책하고의 어떤 그 보조를 맞추는 거는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독자적으로 사실 그 기업들이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그런 업계하고의 협력을 좀 강화해서, 네. 왜냐하면 요즘은 이게 공급망도 이렇게 많이 돼 있고, 물론 이제 같은 업계에 있는 그 기업들 간에 그 경쟁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같은 분야들도 있을 거거든요.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포럼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해서 어떤 다국적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건 또 그렇게 하는 것들 이런 네. 걸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기업들 간에도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예, 그 실제로 또 뭐 우리가 뭐 G7만 있는 G10, 뭐 G20만 있는 게 아니라 뭐 B20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데 가서 우리 기업 B20가 이제 비즈니스 20. 비즈니스 20를 얘기하는 거죠. 거죠. 예, 예. 그런 데서도 중요한 이슈들을 특히 이제 그 정부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그 기업들이 중요한 얘기들을 좀 같이 의견을 모아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확실히 그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관련해서 사실 수출 침체 장기화는 그 요인별로 좀 우리가 대응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주원 박사님 발표에서도 세계 경제가 당분간 쉽지 않을 거다. 네. 회복세가 좀 더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경기적인 요인 때문에 이러한 그 이제 수출이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어떤 특히 중소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대응이 또 일단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제 구조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뭐 아까 경쟁력 말씀하셨는데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고부 가치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인 거나 이런 또 그 지정학적 요인이랑 연결돼 가지고 사실 한중 무역이 그 사이에 그 전에는 그 보완적인 관계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경쟁적인 관계로 변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도 있고 그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좀 더 다변화를 많이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무역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인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그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지금 중소기업을 위한 그 어떤 자금 지원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소기업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뭐 정책은 되게 많이 내놓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 뭐 6억 이상의 어떤 투자 실적을 그러니까 투자 유치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 네. 이게 이런 게 있는 데들은 사실 별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데거든요. 네. 아니면 뭐 기존에 대출이 없어야 된다. 그럼 이미 건실한 기업인 거잖아요. 네. 뭐 그다음에 뭐 또 해외 진출 여건이 이미 조성 다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이건 좀 약간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이 갖추기 어려운 요건을 내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을 좀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과거에 수익을 잘 내던 기업이 일시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자금난에 봉착했거나 이랬을 때는 특히나 이러한 기준이라든가 조건을 일시적으로 좀 더 완화시켜 주는 거에 좀 탄력적으로 정책이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기업들도 국제협력이라고 해서 이게 국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기업들 간에도 합종연행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정부로서는 실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금리 상황으로 해서 갑자기 유동성 위험에 빠진 중소기업들에서는 유연하게 지원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실에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그 기자분들 질문에는 없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드린 질문인데요. 우리가 보면, 이 90년대 이전에는 안보와 경제를 다 미국에 의존했던 안미경미 시대였고, 그 이후에 이제 안보는 미국, 그 다음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소위 얘기하는 안미경중의 시대로 갔었는데 지금 다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고 우리가 수출도 늘어나고 있고 흑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안미경미 시대로 회귀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근데 보면 칩스 액트라든가 뭐 IRA법이라든가 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안미경미 시대로 회귀를 하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고 뭐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요. 일단
그 말씀하신 걸 보면 안미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보는 일단 미국이랑 같이 가는 건 상수처럼 보이고요. 네. 아마 대부분 지금 이제 그 한국 한반도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물론 중국의 역할도 있을 수 있지만 안보 측면에서는 우리가 미국하고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거에서는 90년대든 2000년대든 지금이든 뭐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경제는 좀 아까 제가 그 한중 그 어떤 무역 관계가 과거에 보완적이었다가 이제 경쟁적으로 바뀐다는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이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제 발표 주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시켜서 얘기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경제 안보라는 게 뜨면서 경제하고 안보가 같이 결합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 안보가 결국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 그 뭐 예를 들어서 무역 관계 무기화라든가 아니면 뭐 또 이중 용도 기술, 그 결국 군사용으로 쓰는 기술에 집중적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 통제를 하고 네.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그게 집중하는 거는 첨단 산업, 뭐 핵심 기술, 또 미래 기술, 네. 그다음에 신경제, 예를 들어 뉴 이코노미,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를 이리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과거와 같이 이렇게 그냥 경제가 그 시장에 맡겨놓고 네. 그냥 민간이나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 안보가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한이라든가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역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계속 갖추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미래 어떤 그 경제 성장이나 이런 걸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진국과의 협력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네. 그다음에 이런 특히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이제 리거시라고 하는 그 어떤 성숙된 어떤 분야들에서는 여전히 뭐 중국이라든가 뭐 어떤 개도국, 또 동남아 이런 쪽하고의 협력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무슨 뭐 우리가 뭐 입맛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는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협력을 하되, 이런 안보 측면에서 어떤 그 장애가 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를 최대한 정부하고 같이 민관 협력을 좀 더 강화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과거에는 사실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정부의 그런 요구를 많이 못하거나 안 하거나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그 팀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 안보 시대에서는 좀 더 그런 어떤 그 다양화를 추구하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민관이 같이 협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안보는 국가에서 결정할 일이고 경제는 기업이 할 일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두 부분의 경계도 무너지고 있다. 같이 모든 부분에서 민과 관이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미 경미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안미는 거의 다시 상승 돌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네. 대안이 있는가? 안- 만약에 수출만 본다면, 안보는 뭐 안미로 둔다도 제 생각에는 하더라도 안미 경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 경세. 예, 저희가 지금 네. 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인태 전략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네. 이 뭐 아시아권에서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뻗쳐나가야 되고요. 특히 이제 경제 안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광물이라든가 이런 거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경제 협력을 뭐 네. 아프리카라든가 남미 국가들하고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어떤 통상, 그 FTA나 뭐 WTO 중심으로만 해서는 지금 안 되고 그 범위를 훨씬 넓혀야 되고 다양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미국이든 중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다만 그 선진 어떤 그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은 미국이나 선진국들과 훨씬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나머지 어떤 그런 그 시장으로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안미 경세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발제해 주신 강현주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미국 금리 정책을 이제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경제 성장률 전망 측면에서는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잠재 성장률 수준을 뭐 거의 그대로 채울 만한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전망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OECD 전망치도 그렇고요. 한국의 전망치가 떨어지는 이유, 경제 성장 회복이 느린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물가는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여전히 고물가 또 고금리도 결국은 올해 내에는 포기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의 통화 정책과 우리나라 통화 정책 사이의 디커플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될 경우에 과연 우리가 통화 정책상의 디커플링이 가능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과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가 필요한가. 즉 미국의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될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또 투자자들의 대처 방향은 어떠해야 될지 조금 질문이 많습니다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 즉 한국이 왜 미국과 달리 유독 회복이 어려운가? 이거의 답은 사실 아까 결과적으로 주원 박사님께서 쭉 설명해 주신 내용, 그 내용들이 될 텐데요. 그 내용을 그냥 제가 결과적으로는 짧게 반복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제 성장이 사실 상당히 양호하고요. 이제 주요국 상황들을 보면 어떤 성장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상품 교역보다는, 그러니까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실 서비스 소비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과 같이 상품 교역이 상당히 중요한 나라에서 굉장히 그 선진국 경기와 괴리돼서 부진한 건 좀 필연적인 상황이고요. 즉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상품 소비가 굉장히 늘었다가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화 되면서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습니다만 소비가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완연히 이동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각국이 이제 경제 성장이 굉장히 이질적이고 각국 고유의 상황에 의해서 성장세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올해 지금 계속해서 어떤 수출과 관련된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제 수출이 뭐 부진하다는 건 다 잘 알고 계신 그런 상황들이고요. 데이터를 살펴보면 사실 2023년 1분기 우리 수출에 있어서 이제 크게 눈에 띄는 게 이제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T입니다. 반도체. 반도체 수출이 2023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0%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0%라는 수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경험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IT 경기만 보면 그 정도의 어떤 불황 이런 것들이 지금 직면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부진한 건 굉장히 당연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사실 반도체라는 게 하나의 좁은 섹터이지만 사실 GDP 상으로는 수출과 또 설비 투자 측면에서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부진해지면 한국 경제 자체가 부진해지는 건 당연한 상황이고, 사실 뭐 경제 전망, 거시 전망을 하다 보면 어떤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거시 경제 전망이라는 게 반도체 업황 전망에 크게 의존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수출이 나쁜, 특히 반도체 수출이 나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좋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한 상황, 이런 것들과 다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통화정책의 디커플링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질문해 주셨는데요. 미국의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은 앞서 제가 본 그 제 세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어떤 지금 전망하는 전망 기관들의 입장에서의 어떤 하나의 베이스라인, 컨센서스는 아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가능성이 있는 얼터너티브 시나리오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최근 물가 상황들을 보면 에너지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주택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제반 서비스 물가 자체는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에서 평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어떤 고물가의 가능성들이 그게 장기화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연준이 추가로 뭐 금리 인상을 뭐 한두 차례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긴축의 폭이 더 커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긴축의 기간이 장기화되는 형태로 대응할 개연성이 굉장히 커지겠다. 이게 개인적인 뭐 우려 혹은 뭐 전망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상품 교육을 중심으로 한 이런 부진한 흐름들을 감안하면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서 사실 긴축을 앞서서 했기 때문에 앞서서 완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좀 필연적인 상황이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한국은행이 국내 경제 상황에 맞게끔 원하는 만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주된 이제 컨선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지난해부터 보면 원화 환율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경상수지 적자 요인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 정도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된다면 사실 그런 것들이 원화 환율을 다시 자극할 우려가 굉장히 클 수가 있고요. 또 뭐 국내 물가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최근에 있어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유가의 흐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유가의 불확실성 그리고 유가의 수입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점 이런 것들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의 결정을 굉장히 어렵게 할 측면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앞서서 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반복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 기조가 긴축 상황에서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한미 간의 장기 금리가 굉장히 동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장기 금리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기조와 약간 괴리가 돼서 국내 장기 금리 자체가 높아져 있는 그런 수준들이 좀 유지가 될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국내 기업 입장에서 단순히 국내 경기 상황 또 그에 맞춘 어떤 통화 정책인 한국적 통화 정책의 전망만 국한해서 살필 것이 아니라 조금 종합적인 시각에서 낙관적인 금리 전망이 아니라 조금 종합적인 시기에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결국 미국과 한국의 경제 상황은 다르지만 통화 정책의 디커플링은 그렇게 용이치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환율 상황 그리고 에너지 시장 상황들을 고려할 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이 양국의 통화 정책이 궤를 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 혹시 내가 잊어먹었는데 꼭 이 말은 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예,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갔는데요. 오늘 포럼을 통해서 세 분 전문가들로부터 현재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갈등 그리고 패권 경쟁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합종 연행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반기 국내의 경제 전망 그리고 세계 경제 전망 통화 정책의 변화와 대응 방향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하반기 경제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향후 전략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를 보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가 많이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성공적인 경제 생활을 하려면 결국은 미리 내일을 예측하고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인 루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처럼 국제 정세가 급변해서 기존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는 시기에는 개인들이 적절한 분석과 대응을 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벨 경영 포럼은 오늘처럼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정기적으로 이러한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내용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및 토론으로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신 세 분 발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 더벨 상반기 경영전략 포럼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